이강민의 잡지사 오늘은 10월호 주말 특별판으로 함께합니다. 최근 캄보디아 관련한 뉴스를 보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어쩌다 저런 범죄 도시가 되었는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의 저자 신일용 작가님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1년 만에 잡지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래간만이다. 이강민 씨 여전하시네요. 어떤 의미? 여전하십니다. 예, 작가님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도 신 작가님 뵙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모시게 됐고요.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실종 납치 사건으로 분위기가 정말 뒤숭숭한데요. 예, 이런 상황을 지금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뭐니 해도 일단 안타깝죠. 그리고 젊은 사람이 나이 일찍 죽는다는 건 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캄보디아 전체가 지금 방금 이강민 편집장이 얘기했듯이 범죄 소굴인 것처럼 인식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 이 기회에 캄보디아 좀 공부 좀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좀 잘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왜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어쨌든 그건 사실이니까. 예. 그렇죠, 왜 그렇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캄보디아가 이런 범죄의 무대가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딱 하나만 꼽자 그러면은 캄보디아가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거죠. 범죄가 벌어지려고 그러면 범죄가 지속적으로 네. 조직 범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려고 그러면은 공권력과의 결탁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죠? 공권력. 예. 우리도 뭐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그 공권력이 어느 정도 부정부패하고 상당한 부분 눈을 감아줄 수 있고 네. 뇌물이 통하고 이런 환경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게 동남아의 대부분의 나라가 부패지수, 싱가포르 제외하고는 부패지수로 볼 때 굉장히 하위권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중에서 캄보디아는 특히 심한 편에 속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범죄가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사건이라는 해서 캄보디아만 주목하고 있지만 네. 그 옆에 라오스, 그다음에 미얀마 이런 데서 거의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 나라 다 네. 부정부패도 심하고 네. 공권력이 상당히 범죄 조직과 어느 정도 연루돼 있다고 추측되고 네. 또 교묘하게 특징이 동남아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네. 아주 대표적인 친중 국가예요. 캄보디아가 네, 친중 캄보디아, 국가. 라오스, 미얀마가 아세안에서 친중 국가를 뽑으라 그러면 세 나라를 꼽거든요. 예. 그러니까만 해도 뭐 중국 정부가 그걸 방조했거나 사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절대로 아니고 중국 정부가 오히려 그 범죄를 막았기 때문에 1위로 튀어나온 거거든요. 중국 본토에서 중국 정부는 범죄를 그렇습니다. 막았기 때문에 네네네.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 등지로 그 네. 범죄적이 내려왔다. 네네. 이렇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네. 범죄와 부패, 반부패 운동을 강력하게 벌였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왜 코미디 같은 거 보면 우리 지금 유명한 그 이수지 씨가 네. 이수지 씨가. 네. 예. 그 보이스피싱 흉내내는 뭐 조선족 프로그램 있잖아요. 흉내내면서. 재미있죠. 예. 그게 이제 다 중국에서 벌어지던 거예요. 중국에서 벌어지는 게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걸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중국에 있던 범죄 조직들이 풍선 효과처럼 튀어나오는데 그때 가장 가기 쉬운 게 첫째는 아까 말했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중국인들이 살기가 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인건비도 쌓아야 되고 물가도 쌓아야 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자연스럽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쪽에서 중국인 범죄에 멍석이 깔아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멍석이 깔린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작가님과 동남아시아 이제 시리즈를 할 때 캄보디아를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캄보디아의 역사를 짚어보면서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작가님과 함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캄보디아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앙코르와트 정도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제일 먼저 떠올리고 어떤 나라인지 배경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선 이 앙코르와트를 세운 고대 제국이 꽤나 번성했던 국가라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 앙코르와트는 한때 앙코르와트가 이제 전성기 때가 12세기 정도고
한 9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5세기 정도까지 지속됐던 제국인데 예. 이때는 동남아의 대륙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은 이제 해양부 혹은 도서부라고 얘기하고 네. 대륙부라고 그러면 베트남 동쪽부터 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타일랜드, 미얀마 이렇게 형성되는 동쪽부터 서쪽으로. 예, 예. 이 대부분의 지역이 크메르 제국의 점령하에 있었어요.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 앙코르와트를 세운 크메르 제국이죠. 예, 크메르 예, 제국, 크메르 앙코르와트를 제국. 세웠던. 예, 예. 다만 이제 베트남 쪽은 제외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형적으로 베트남과 나머지 동남아 대륙부는 아주 험준한 산맥으로 막혀 있거든요. 예. 마치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길게 영토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네. 칠레가 안데스 산맥 때문에 길게 형성되어 있는 이랑 똑같습니다. 산맥이 놓여서 안남 산맥 때문에 베트남이 길게 형성. 그것 때문에 거기는 좀 지배력이 약했지만 네. 나머지 대륙부는 거의 다 크메르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크메르 사람들은 그때 역사를 생각하면은 네. 뭐 옆에 지금 잘 나가는 태국 같은 거 다 우리 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크메르 제국이 한 15세기 정도부터 멸망하기 시작하는데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이후로 한 몇백 년 동안 4,500년 동안은 그 크메르 제국 시대의 영화에 비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동남아 대륙부의 힘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 베트남, 타일랜드, 시암이죠 그때는. 시암. 그다음에 끝에 있는 버마, 미얀마. 예. 이 3개국은 상당히 강해서 티각태각했어요, 세 나라. 네. 그 사이에 꼈던 라오스와 캄보디아. 두 나라는 3강 이약 체제에서 이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베트남과 동쪽의 베트남과 서쪽의 타일랜드 태국, 예. 그리고 또 북쪽에는 미얀마 영토와도 접하고 있어요. 네. 그건 또 라오스고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죠. 예. 캄보디아는 아니고. 네네, 예. 아니고. 그러니까 태국과 접경을 하고 있는데 그 태국과 시암과 베트남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초를 다녔죠. 수백 년 이강 동안. 사이에서. 이를 예. 갈릴 정도로 그 역사를 보면 이가 갈릴 정도로 그저 뭐 형식적으로는 두 나라 다에 네. 조공을 바쳐야 되는 신세였습니다. 이중 조공국이라고 그러는데 양쪽으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 나라에도 조공을 바치고 베트남에도 조공을 바치고 네. 시암에도 조공을 바치고 고달프네. 그렇게 살아남아야 됐던 수백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19세기에 그 프랑스 군대가 들어올 때 그렇죠. 베트남은 아주 끝까지 맹렬하게 싸우다가 항복한 경우고 저희 배웠었죠. 먹힌 경우고 예.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스스로 프랑스의 네. 보호를 청한 측면이 있어요. 성격이 다르군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의 영토를 보면요. 예. 지금 우리 베트남의 남쪽 부분, 사이공을 중심으로 한 그 메콩 델타 지역이라고 그러죠. 예. 메콩 델타 지역이 뭐 비옥한 쌀 소출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인데 비옥한 지역인데 네. 그 부분이 원래 캄보디아 땅이었습니다. 베트남 남부가요. 네네. 19세기 초에 19세기에 베트남으로 소속되거든요. 19세기 예. 중반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는 그렇게 땅을 갖다 베트남에도 뺏겼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앙코르와트 얘기하셨는데 네.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 지역 거기까지 다 태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태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태국은 시암의 왕조들은 앙코르와트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 캄보디아의 고난의 역사가 수백 년 동안 크메르 제국 이후에 그러네요. 얼마나 험난했는지 예. 그리고 얼마나 험난하면 프랑스의 보호를 오히려 요청할 요청을 했다. 정도였는지 이런 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19세기 말 되면은 보호령이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보호령.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식민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많이들 아실 겁니다. 1970년대 뭐 킬링필드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캄보디아에서 아주 비극적인 학살이 자행되지 않았습니까? 킬링필드 얘기를 조금 미루고 예. 킬링필드 이르기까지 폴포트라는 인물이 등장하기까지의 사정을 좀 얘기하면 좋습니다. 예. 그 식민지 지배 후에 그러니까 1941년인가 42년인가에 프랑스 사람들이 그 캄보디아의 왕국이었거든요. 네. 보호령이니까 왕국은 그대로
왕위는 유지하고. 유지시켜줬습니다. 그때 왕위를 누구한테 계승시킬 거냐를 갖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거의 전권을 휘둘렀거든요. 아, 네.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정식으로 후계자를 갖다가 왕의 아들로 하지 않고 네. 왕의 조카로 띄워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네. 왜냐하면 자기가 만만하게 생각해요. 왕의 이 조카로 친구는, 넘겨버렸다. 예, 예. 나이도 어리고 네. 뭐 좀 까불까불하고 휘두르기 좋은 사람. 휘두르기 좋은 사람을 예, 예. 갖다가 택한 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그 유명한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다 싶은 시아누크 공입니다. 아, 시아누크. 우리가 보통 프린스 시아누크 혹은 시아누크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왕의 조카네요, 그러면. 그렇죠. 선왕의 조카인 예, 거죠. 예. 이 양반이 왕위에 올랐어요. 프랑스 사람들의 의해서. 임명한 예, 거죠, 말하자면. 예, 예. 근데 의외로 이 양반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 그래요? 만만치 않아가지고 네. 캄보디아가 베트남과 달리 프랑스의 보호령을 요청했지만 식민지가 될 때는 네. 나올 때는 베트남보다 먼저 독립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오판이었다고 예. 봐야겠네요. 이 사람이 시아누크가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질서는 한마디로 대변될 수 있죠. 냉전 체제. 네, 그렇죠. 네. 냉전 체제에는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한 그 공산 진영과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이 첨예하게 맞붙는 지역인데 그 맞붙는 지역의 전선이 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이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냉전 체제를 갖다가 네. 시아누크 공이 엄청나게 이용을 했어요. 냉전 체제를 이용을 했다. 이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나? 어느 한쪽에 몸을 안 주는 거죠. 아, 선뜻 몸을 안 주고 아. 중립을 표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득을 좀 취하고. 상당한 이득을 취했죠. 미국으로부터 군사 지원도 없고 차관도 없고 네. 또 중국으로서부터도 많은 도움을 얻고 하면서 중립을 표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립 약소국의 이런 중립 노선이 얼마나 허망한 거냐를 이 시아누크 공이 보여줍니다. 아, 허망한 결과로 가는군요. 이게 힘이 있으면서 네. 중립이라는 건 유지할 수 있지만 네.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양쪽에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중립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달이 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냉전 체제에서 양옆에 있는 국가를 보세요. 네. 그때 지금은 베트남이 통일 베트남이지만 그때 남베트남이 있었죠. 월남. 네. 거기는 아주 전형적인 친미 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고딘디엠 정권. 네. 남베트남. 그다음에 왼쪽에 서쪽으로 보면은 사리지라는 그 태국 정권도 친미 정권이었습니다. 예. 그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견제를 받아요. 네. 그리고 베트남 정권이나 고딘디엠 정권이나 사리 정권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시아누크가 네. 중국하고 통하고 있으니까 아, 굉장히 자기로서는 지정학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해서 많은 견제를 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네. 시아누크의 중립 외교가. 네. 그 시아누크가 이때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자기 중립이니까 네. 자기 왼쪽도 부정하고 오른쪽도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크메르 블루에 그래서 불어를 쓰던 시절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파란색 크메르다. 아, 블레가 파란색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좌파적인 사람들 갖다 자기는 중립인데 네. 중도인데 네. 이 사람들은 크메르 루즈다. 붉은색. 루즈.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립스틱을 루즈라고 그랬잖아요. 붉은색이라고 그래서. 크메르 제국인데 파란색, 붉은색. 크메르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 파랗고 이 사람은 너무 빨갛다. 나는 굉장히 중도적인 사람이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붙인 게 그 크메르 루즈라는 말이 굳어져서 그렇군요. 크메르 루즈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시아누크가 폴포트가 탄생하기 전에 폴포트가 정권을 잡기 전에 누구를 거쳐가냐면 시아누크가 계속 중립적인 노선을 걷다가 네. 양쪽의 태국과 베트남의 견제, 그다음 미국의 견제 때문에 점점 친중 정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위쪽, 네. 중국 쪽으로 가는군요. 결국에 친중 정책으로 빠져들다 보니까는 여기서 미국과의 원조가 끊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시아누크가 원조를 거부합니다. 나중에 거부를 해요. 이 사람이 네.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중립적이지만 민족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난 크메르의 위대한 크메르의 후손인데 미국이 까불어. 너희들 지금 까불지만 너희들 나라가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위대했어. 그건 이런 사실이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는
미국 CIA가 상당히 견제라고 하니까는 원조를 안 받겠다. 야, 그래요. 근데 원조 안 받는 게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첫째, 네. 군사 지원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군부가 쿠데타를 네. 일으켜요. 그러니까 군부는 예. 상당히 우익적인 네. 친미적인 성향의 집단이 쿠데타를 어. 일으켜서 시아누크를 쫓아냅니다. 사실 시아누크는 그때 베이징에 갔을 때 네. 외유 중일 때 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군부는 친미라고 보는 거고. 친미입니다. 예. 정- 시아누크 아주- 왕을 쫓아냈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미국의 원조가 끊어지는 게 이제 어떤 방아쇠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친미 정권이 수립한데 그게 바로 론놀이라는 사람입니다. 론놀이요. 론놀 정권. 예, 론놀. 론놀 장군 저기 사진에 나온 론놀 예. 정권이 친미 정권이 성립돼 가지고 한 5년 정도 지속이 되죠. 시아누크는 어디로 가나요? 시아누크는 이제 거기서 네. 끈 떨어진 네. 그래서 중국에도 머물렀다가 네.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때 시아누크를 가장 따뜻하게 대해줬던 분이 계셨으니 누구죠? 그 양반이 김일성입니다. 아, 김일성이 네. 시아누크를. 그 김일성이 예. 북한에 초대를 해요. 아, 그래요? 김일성과 시아누크는 브로맨스의 관계예요. 네, 쫓겨난 후에요? 예, 쫓겨나고 오. 그 끈떨어 이제 캄보디아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랬을 때 네. 김일성이 시아누크 공을 우리 집에 와서 그래요? 예. 지내라 예. 하면서 내준 게 그 만수대 저택입니다. 아, 만수대 저택에서 네, 살았습니까? 만수대 저택에서 마음껏 쉬세요. 예, 예. 하고 이 시아누크 공이라는 양반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 게 네.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네. 이 양반 연설하는 거 보면 아주 고음에 아주 피치가 강하고 뭐 그냥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양반이에요. 예, 예. 네. 예. 이 양반 영화 매니아라서 자기가 영화도 많이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공산권은 영화라는 게 정치 선전의 수단이거든요. 네. 영화 상당히 발달돼 있었어요. 사실 남한보다 더 발달돼 있었을지도 네. 모릅니다. 그래서 만수대 머물면서 북한 배우들을 써서 영화 영화도 찍어요? 몇 번 찍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좀 이런 김일성과의 의외의 또 관계성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폴포트 얘기를 해보죠. 예, 크메르루즈의 폴포트 폴포트. 얘기를 예, 크메르루즈는 일단 어떤 집단인지도 궁금하고. 네네. 예. 이제 폴포트가 등장하게 된 거는 그 크메르 루즈라는 집단이 이제 공산 정권이잖아요. 네. 그 공산 그 세력인데 예. 론노를 갖다가 론놀은 미국의 아주 친미적으로 친미. 아까 의존했죠. 쿠데타 일으킨 론놀 장군. 예. 근데 예. 론놀이 뭘 잘못 판단했냐면 예. 미국을 믿었죠. 네, 그렇죠. 예. 나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근데 1975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옆에 나라 베트남에서 전쟁. 남베트남 정권이 네. 멸망을 했습니다. 예. 4월 달에 멸망을 했죠. 아. 그 미국이 그래도 자기는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친미 남베트남이 친미 남베트남이 멸망을 하니까 그때 미국의 생각은 저거였어요. 미국에 얼마나 반전대모가 많았어요. 미국의 정권으로서는 닉슨, 포드 이제 포드로 넘어갔을 텐데 일단 동남아에서 철수하는 게 정권의 지상 과제였어요. 예. 그래서 전부 철수를 하면서 예. 론놀의 보호막이 없어지게 됩니다. 야. 그때 베트남과 중국의 지원을 받던 네. 폴포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크메르루즈가 론놀의 프놈펜을 점령합니다. 폴포트는 베트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야. 공산 좌파 그 공산 진영이니까요. 예. 그 틈에 중국과 들어갔구나. 베트남의 예. 지원을 받아서 론놀 정권을 갖다가 축출을 하고 프놈펜을 점령하는데 뭐 여기서부터 폴포트의 이제 잔인한 정권이 시작인데 폴포트라는 양반은 결국 나중 얘기를 먼저 하면은 네. 베트남과 중국의 지원을 얻어서 론놀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공산 정권을 수립하지만 네.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도 빨간 론놀이에요. 빨간 론놀, 빨간 시아누크입니다. 빨간 론놀 빨간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죠?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반 타일랜드, 반 베트남입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로부터 워낙 핍박을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친중국 반베트남 친중 정책을 베트남. 쓰게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폴포트의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중국을 굉장히 흠모했어요. 그러죠. 예. 북경에 가서 마오쩌둥도 만났었고 마오쩌둥이 이런 책도 읽어봐라면 책도 많이 선물했고 마오쩌둥을 거의 뭐 숭배하다시피 했다고 알고 숭배하다시피 있는데.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저지르냐면 예. 이 양반이 benchmark한 중국의 역사적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흠결, 최대의 문제, 최대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문화혁명이거든요. 문화혁명. 네. 예. 그걸 문화혁명이 따라하네요. 10년 동안 중국은 정말 퇴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문화혁명 10년이 없었다면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벤치마킹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문화혁명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은 예. 마오쩌둥이라는 양반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했거든요. 대약진 운동은 뭐냐면은 네. 자기네들도 잘 살아보겠다고 농촌 국가를 공업 국가, 중공업 국가로 부흥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그 온 집안에 있는 소뚜껑들 다 걷었죠. 그걸 쇠를 녹여가지고 전투기도 만들겠다고 허망한 생각이지만 네. 대약진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네. 농업은 농촌 사회가 피폐하면서 근데 정말 막 참새 많은 잡고 그때가 그때인가요? 참새 막 그렇습니다. 참새 사냥시키고 그때 알려주셨잖아요. 참새 예. 메뚜기를 그 네. 참새를 없애니까 네. 참새 곡식을 먹으니까 참새를 전멸시켰으니까 그래서 기근이 메뚜기가 그렇죠. 메뚜기를 잡아먹는 참새가 없어지니까 메뚜기가 사람 곡식을 바로 그런 털어먹는 때가 거죠. 이제 대약신. 예.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상당히 불리한 정치적 입지에 처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나섰던 사람이 류샤오치 이런 분인데 류샤오치 이런 분들이 모택동과 정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마오쩌둥. 예. 이 사태를 타결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문화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반동이다. 자본주의를 숭배하는 반동들을 몰아내야 된다라면서 네. 젊은 학생들을 이용하죠. 네. 그 유명한 홍위병. 그렇죠. 예.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류샤오치의 같은 정적들을 잡아넣다 보니까 또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넣다 보니까 내세운 게 뭐냐면 지식인들에 대한 반감. 그렇죠. 예. 지식인들의 반감.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이제 하방이라는 걸 실시하죠. 하방. 도시에 있는 네. 도시민들을 갖다가 네. 농촌에 내려보내라. 왜요? 밑으로 내려보내라. 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 숙청하는 가장 좋은 핑계가 되는 거죠. 농촌에 가서 너도 일을 해봐라. 어디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헛소리 하는데 너희들은 농촌을 몰라서 그런다. 싫다 그러면 숙청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이 그 홍위병과 하방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 그걸 갖다 이제 벤치마킹한 거죠. 폴포트가. 근데 어떤 식으로 문제는 하나요? 예. 모택동 마오쩌둥은 사실은 정치적인 트릭으로서 그것들 갖다가 했기 때문에 사실 죽은 숫자는 그것 때문에 죽은 숫자는 몇 백만밖에 안 됩니다. 몇 백만도 심하지만 폴포트라는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예. 중국은 뭐 그때만 해도 인구가 뭐 몇 억, 7억 정도 됐었으니까. 그때 이제 폴포트가 이걸 벤치마킹하면서 극단적으로 예. 뭐라 하면 그러니까 폴포트의 문제는 네. 마오쩌둥이 실시했던 정치적인 책략으로 실시했던 문화혁명을 한계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인에 대한 증오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안경 낀 사람 모두 죽여요. 말 그대로. 안경 끼면 안경 꼈다는 이유만으로. 안경 꼈다는 이유. 그건 지식인이라는 거죠. 이강민 씨는 조심해야 되는. 전 그 당시였으면 예, 네. 그렇죠. 무조건입니다. 지금 저는 알도 없는데 억울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국립도서관을 갖다가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양돈장을 쓰다든지 어떤 뭘로 쓴다? 양돈장. 돼지 키우는데. 지식과 문명에 대한 어떤 수모를 주는 거죠. 야. 그 상징적인 국립도서관을 갖다가 네. 양돈장으로 네. 돼지똥을 누게 해가지고 손이 좀 이렇게 섬섬 쓰면은 그 사람도 막 죽이고 막 그런 얘기도 바로 들었어요. 예. 손 봐가 솔 만져서 매끌매끌하다. 예, 일 안 한 손이다. 그러면 일 안 한 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네. 그냥 문명에 대한 거부로 이어집니다.
아, 문명에 대한 거부요. 지식에 대한 증오가 예. 문명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폴포트가 꿈꿨던 사회는 완전한 평등.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의 어떤 수사가 아니고 네. 진짜로 말 그대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문명이라는 건 정말 인류가 정말 오래전부터 쌓아온 건데 그걸 거부한다고요. 그렇죠. 문명을 네. 거부하면서 완전한 평등을 하려고 했으니까 완전한 평등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사람들을 발전시켜서 평등하게 만드는 건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그건 모두가 굉장히 올라가야 되니까. 모두가 올라가야 네. 되니까 그건 힘든데 이 위에 있던 사람들 까내려 가지고 평등하게 하는 건 가능한 거죠. 다 제로 상태로 만들어 보는. 가장 못 사는 제로 상태로 평등화시키는 정책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식인들 숙청하고. 숙청하고 전부 농촌으로 도시를 비워왔어요. 그리고 어떤 짓까지 하냐면 예. 놀라지 마세요. 화폐를 폐지합니다. 화폐 제도를. 아, 그 당시에 화폐를 폐지했어요. 네, 화폐 제도 화폐를 없앴어요. 문명 세대 이후에 화폐를 쓰다가 화폐를 폐지한 건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가 유일할 겁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원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꿈꾸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었죠. 화폐가 없으면 그러면 뭐 물물 교환을 하든지. 아, 물물 교환. 전부 가난하게 살자. 예, 그럼 예. 평등해지니까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자기에 반하거나 옛날에 좀 살았거나 조금 지식이 있거나 한 사람들은 투옥하거나 살해했죠. 네. 나중에 뭐 총 같은 거는 총알이 이제 많지 않았으니까 쓰지 않고 뭐 구타나 목을 조른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살해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양반 시절에 폴포트 시절에 한 4년 반 정도 집권했거든요. 4년 반이요. 길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4년 짧네요. 반. 예.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이후에 75년에 베트남과 중국을 얻고 들어가지 프놈펜을 함락한 다음에 79년, 78년, 79년 이때까지 집권해 4년 반 정도 동안에 예.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집니다. 4년 반 만에 네. 인구 4분의 1이 사망.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4분의 1이라면 우리 가족 중에 하나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무조건이죠. 거예요. 무조건이죠. 예. 이런 시절을 엄혹한 시기를 거친 게 이제 그게 나중에 영화가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예. 소위 킬링필드라는 말로 대변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네. 참고로 폴포트도 본명이 아니고요. 예, 정치적 예명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 참 아이러니컬한 게 네. 폴포트가 증오한 게 지식인이잖아요. 네. 근데 폴포트와 이 지식인을 혐오하고 완전 평등으로 리셋하는 나라를 리셋하는 정책을 펼쳤던 동료들이 전부 다 좀 살만했고 프랑스 유학파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러니까 폴포트는 그때만 해도 이제 동남아의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명 그걸 갖다가 정치 예명이죠. 일종의. 그런 게 있었군요. 그걸 짓는 게 유행이었는데 네. 폴포트는 무슨 뜻이냐면 네. 폴리티크 프랑스 말로 해서 폴리티크 포텐시엘르 포텐시엘르? 포텐셜. 잠재력, 잠재적인. 영어로 하면 폴리틱 포텐셜이죠. 네. 그걸 줄여가지고 폴포트라고 한 거예요. 뭔가 잠재적인 정치가 이런 건가요? 네, 정치의 잠재력. 정치의 잠재력. 혹은 잠재력의 정치 뭐 이런 건데 프랑스 말은 이제 형용사가 뒤에 붙기 때문에 아마 잠재력의 정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폴리티크 포텐셜을 줄여서 폴포트라고 지었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그렇게 먹물을 먹었으면서 국민을 교육도 전혀 안 시켰겠죠? 국민교육 전혀 안 시켰죠. 글자 알 필요 없겠다 그랬겠죠. 문화혁명 때 우리 중국에 좀 뭐 옆 나라를 비교하면 제가 문화혁명 때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혁명 직후에 제가 대학을 다닌 거죠. 말하자면 한국에서. 예. 그래서 그 후에 중국에 출장을 가보면 제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은 세대들은 어떤 회사에서 미팅을 하면 없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네.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세대가 공백이 생겼네. 그 10년을 건너뛴 겁니다. 그러네요. 그때 대학교 혹 한창 교육을 받아야 될 세대들은 그렇죠.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4년 반 정도에는 교육이 전혀 없었죠. 그랬겠죠. 예.
자, 너무나도 위험한 신념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고 갔던 크메르 루즈 폴포트인데요. 이러던 크메르 루즈는 그럼 뭐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되나요? 4년 반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됐으니까. 예.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메르의 폴포트의 가장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 친중 반베트남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폴포트가 얼마나 좀 우스웠냐면은 암만 민족주의적이라도 베트남 군대는 그때 정말 막강한 군대였거든요. 프랑스를 디엔비엔프에서 쫓아냈죠. 그렇죠. 미국을 갖다가 싸워서 어쨌든 중국을 지원을 받았지만 쫓아냈죠. 예, 저희 베트남 편 해주신 거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뭐 베트남은 엄청난 강군이었는데 전투 경험이 풍부한 강군이었는데 네. 이걸 상대로 국경 침략을 합니다. 자주. 물론 정규전은 아니지만 네. 게릴라전 형식으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민간인도 학살하고 그래요. 크메르루즈가 그러니까 도발을 하네요. 계속. 도발을 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베트남이 엄청나게 크메르랑 사이가 안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 믿고 그랬겠죠? 중국 믿고 그런 거죠. 예. 자기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예, 생각인 예, 거죠. 예. 그럴 때 당시에 베트남이 크메르루즈를 갖다가 침공을 합니다. 베트남이 침공을 해요. 1978년 말에 네. 침공을 하는데 뭐 상대가 안 되니까 2주 만에 프놈펜이 함락되고 폴포트는 도망가요. 중국이 안 도와주나요? 중국 도와줬죠. 예. 중국 도와줬는데 2주 만에 함락되는데 도와줄 새가 있나요? 워낙 속전속결이어서. 그러니까 78년 말에 예. 베트남이 침공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2주 만에 점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79년 1월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79년 1월 말에 중국이 베트남 국경을 넘어옵니다.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요? 캄보디아를 침입한 그렇죠. 거에 대한. 그게 가장 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 그때 이제 국제 질서를 보면은 네. 공산주의 국가의 국제 질서를 보면은 네. 당시에 소비엣이 일방적으로 리드하던 시대가 지나가지고 네. 중국과 소련이 소련. 티각태각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수정주의라든지 뭐 교조주의라 서로 욕하면서 네. 그 중국과 소련이 리더십 경쟁, 헤게모니 경쟁을 할 때 어떤 동남아에서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되냐면 네. 캄보디아는 중국과 중국이죠. 연결되고 예. 베트남은 소련과 연결되고 이런 진영 형성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더구나 이제 더욱 대결이 첨예해지는데 예. 그때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쳐들어가서 네. 프놈펜을 함락하니까 이 대결 구도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베트남은 소련이랑 친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듬해 그래서 중국이 침공을 이듬해 해요. 1월에 중국이 베트남 국경을 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중월 전쟁입니다. 중월 전쟁이구나. 오래 가진 않아요. 예. 이게 중국의 요구 사항 중에 하나는 빨리 캄보디아에서 철수해라 베트남군은. 네. 근데 베트남은 안 듣습니다. 어. 그 안 들은 상태에서 자기 전략적 목적을 관철하지 못하고 중국이 철수를 했거든요. 예. 나는 이제 그만큼 했으면 이제 혼을 내줬어. 음. 라면서 철수를 하는데 사실은 그냥 뭐 만만치 않으니까 목적을 못 이룬 거죠. 목적을 못 이뤘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힘든데 예. 그렇게 보면 전략적 과제를 못 이뤘으니까 지금도 네. 소련이 러시아가 네.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에서는 많이 이기지만 전략적 과제는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느낌이네. 자기는 3개월 만에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이미 러시아는 진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 전략적으로. 예. 당시도 베트남이 잘 버틴 거네요. 베트남이 예. 승전을 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승전을 한 거라고 예. 보고. 근데 이제 이때 등장한 캄보디아 인물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게? 그러니까 크메르루즈는 반베트남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베트남을 자꾸만 침공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잠깐만 일단 크메르루즈 폴포트는 쫓겨났다 그러시죠? 폴포트는 예. 프놈펜을 가는 순간에 네. 그렇죠. 쪽 도망갔죠. 예, 도망갔다 망명을 어디로 하나요? 도망가요? 헬리콥터로 도망갔는데 네. 그게 어디냐면 이제 태국과 네. 캄보디아 접경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네. 그 도망가 못 잡냐 그러는데 그렇죠.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예, 예. 그 동남아 대륙부의 네. 접경 지역, 베트남과 캄보디아 접경 지역, 캄보디아와 태국의 접경 지역, 네. 태국과 미얀마의 접경 지역은 산이 다 많나? 험준한 산악 밀림지대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산악 밀림하고는 강원도산 느낌이 아니고 네, 뭐 거의 밀림, 강원도 밀림. 정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의 한 번 도망가면 잡을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캠프를 차리고 네. 계속 활동을 하죠. 저 사람이
되게 막 노년에 인터뷰한 영상 이런 것도 본 것 네네. 같은데 멀쩡히 잘 살았던 참 것 같은데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네. 폴포트는 자기 수명을 다 누리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 도망간 상태에서 반성을 안 하고, 반성 안 하죠.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는 반성 안 하고 이게 자기의 역사의 소명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폴포트가 이제 도망간 사이에 예, 누가 등장했던? 누가 등장하냐면 당시에 크메르루즈의 대대장이 하나 있었어요. 베트남 전선에. 예.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암만 민족주의지만 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베트남으로 기순을 합니다. 대대장이. 아, 대대장이 베트남으로 기순을 했어요. 20대 27세인가 뭐 이랬는데 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 잘 아시는 훈센입니다. 아, 그게 훈센 정권의 훈센이구나. 네. 그 훈센도 크메르 루즈 정권 출신이에요. 크메르 루즈 군대 출신인데 지금 훈만의 총리의 아버지죠. 그렇습니다. 예. 무려 40년 동안 정권을 캄보디아 정권을 장악했던 훈센이 크메르 루즈의 대대장을 하다가 귀순으로 베트남으로 베트남 기순을 했어요. 했고 야. 베트남이 크메르로 밀고 들어가며 캄보디아로 밀고 들어가면서 점령을 했을 때 네. 그때부터 정치적 입지를 다져서 정치적 출세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근데 좀 이렇게 좀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야 될까? 학살을 그렇게 저지른 크메르루즈가 쫓겨났잖아요. 그런데도 자유진영이 크메르루즈 정권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참 이거 어떻게 봐야 안타까운 되나요, 일인데 이거를? 예.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국제 질서는 딱 한마디로 대변되잖아요. 냉전이죠. 예. 그다음에 미국은 베트남에서 엄청난 한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미국이 건국 후에 제대로 한번 패한 전투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불쌍하게 처참하게. 유일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네. 반베트남이 일단 냉전의 가장 큰 반베트남 반중. 예. 이때 유엔에서 네.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누가 대표하게 했냐면 그 크메르 루즈 정권을 대표이 캄보디아를 대표하게 미국이라든지 자유진영이 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아, 유엔과 미국이. 예. 물론 지금 변명하기에는 그때 그런 탁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이유가 안 되죠. 그 대충 알고 있었을 거고요. 네. 미국의 정보력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체제라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크메르 루즈 정권을 오히려 밀었습니다. 그럼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렇죠. 자유진영이 예. 부끄럽게 생각해야 그렇게 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인륜적인 했는데. 범죄를 예. 지지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훈센 정권이 이제 무려 38년간 훈센이 총리로 장기 집권을 했고요. 이제 퇴임하면서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아들 훈마넷에게 총리직을 물려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물려줘도 되는 건가요? 이거 뭐 반발이 없나요? 국민들의? 지금 예. 훈센 치하에서 어떻게 정체가 바뀌었냐면 캄보디아가 네. 입헌 군주국으로 바뀌었어요. 입헌 군주국. 네. 예. 그래서 입헌 군주국으로 바뀌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네. 형식적으로 예. 공산당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 훈센 치하에서 캄보디아에 지배하는 여당은 캄보디아 인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캄보디아 인민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왕은 입헌 군주국으로 해서 태국도 입헌 그렇죠. 군주국이잖아요. 예, 국왕이 있고. 예. 예. 지금 이 캄보디아 국왕은 시아문이라고 노로돔 시아문이라고 해서 그게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노로돔 시아누크의 아들입니다. 아, 거긴 또 씨앗놓고 아들이 왕은 아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네. 왕위를 유지하고 있고 예, 예. 이 사람은 실권은 없고 결국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 훈센이 총리는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잖아요. 예, 예. 이 다수당이 문제는 네. 의석을 99.9%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일당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 일당 독재 실질적으로는 아닌가요? 예.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랑 똑같죠. 예. 그러면 나머지 한 대여섯 서너 석 누가 0.01. 차지하고 있느냐? 예. 그게 이제 훈신팩이라고 그래야죠. 그게 훈신팩이라는 정당을 만든 사람이 시아누크였어요. 아, 그게 또 씨앗놓고요? 한때는 여당이었죠. 네. 훈신팩이 한 두어 석 차지하고 있고 서너 석인가 뭐 차지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훈센의 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타치할 사람이 없는 거죠. 실질적인 일당 독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들한테 왔구나. 본인이 이제 물러난 것도 이제 아이한테 네. 물려주려고 하는데 훈마넷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1977년생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훈마넷에게 물려주면서 자기는 그냥 물려난 건 아니고 네. 명함을 갖고 있죠 아직.
어떤 명언? 상원의장. 상원의장이죠. 그러니까 예. 아버지는 상원의장, 아들 훈마넷은 그 총리. 근데 훈마넷을 나름 좀 그 지도자 수업을 시켰어요. 그래요? 굉장히 특이한 게 군대에서 수련도 하게 했고 네. 굉장히 놀라운 게 훈마넷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미국 육사로 보냈습니다. 아, 아버지가 웨스트포인트에 정규 웨스트포인트에서 4년 꼬박 채우고 웨스트포인트에 경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요. 훈마넷이. 훈마넷이. 네. 예. 그래서 미국도 아마 뭐 캄보디아의 실질적인 보스의 아들이니까 언젠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받아줬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겠구나, 진짜. 예. 그러면서 지금 훈마넷은 총리가 돼 있는데 뭐 아직까지 아주 대표적인 친중국가 동남아에서 친중국가이긴 하지만 네. 훈마넷이 웨스트포인트 끈이 있기 때문에 또 뭔가 그런 점도 있겠죠.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집단 범죄, 그 조직적인 범죄가 벌어지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 정권의 부정부패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련의 범죄에 훈센 훈마넷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자기가 장기 집권하는 동안에 이루어진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부정부패라는 게 집권을 장기적으로 하면은 부정부패가 안 생기기 힘들어요.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지만 네. 그보다도 자기의 지지층을 갖다 계속 유지하려면 네. 그 정통성이 없잖아요. 장기 집권이라는 게. 그렇죠. 예. 정통성이 없는데 유지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지지층을 갖다가 잘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려면 결국 그 사람들한테 이권을 줘야 되고 이권을 주려고 그러면 부정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범죄 조직이 만만하게 보고 들어온 데는 아까 말했듯이 친중 정서가 있어가지고 뭐 생활하기도 편하고 물가도 싸고 하지만은 네. 부정부패가 없어서는 절대로 범죄 조직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훈센 훈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남아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훈센의 장기 집권은 분명히 이번 사건 우리가 아는 어떤 그 소위 사이버 스캠 때문에 희생된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무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치면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이런 범죄들, 작가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좀 뿌리 뽑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참 안타깝지만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뿌리 왜냐하면, 뽑기는 어렵다. 결국은 이 범죄가 뿌리 뽑히려면은 또 다시 돌아가는 게 부정부패 문제인데요. 부정부패가 동남아에 사라져야 돼요. 네. 그 어느 정도 공권력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동남아의 부정부패는 빠른 시일 안에 사라지기 힘들고 그건 정권과도 문제가 되고 정권의 정통성이 없으면 부정부패를 없앨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네. 동남아의 아세안 국가들의 많은 부분이 정통의 정통성이 없고 부정부패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생하는 범죄 조직은 지금 이번에 이제 단속을 할 겁니다. 네. 국제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도 당장에 뭐 여러 가지 항의하고 있고 또 그 정치권에서 네. 움직이고 있고 쉽게 해서 ODA 같은 거 예. 차관 같은 ODA도 상당히 줄일 거고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지금 보이지만은 이 부분이 미국이라든지 영국도 지금 이미 이런 일들이 그 천츠라는 사람이 그 운영하는 프린스 그룹을 갖다 이미 제재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제재하면서 동결한 자산이 무려 15빌리언 US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조가 넘어요. 동결 자산이 20조. 동결 자산이. 동결 자산 한다는 거는 해외에 있는 자산이거든요. 해외에 있는 것만 20조가 네네. 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훈센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이것들이 뿌리 뽑히려고 그러면 그런 인프라가 없어져야 되는데 범죄 인프라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 인프라는 상당한 부분 없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겠죠. 이 범죄는 풍선 누르기 효과처럼 지금 이번에 진압을 하면은 또 다른 부분으로 가서 하고 그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게 결국은 그런 부정부패와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지역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좀 냉정하게 지금 현재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와 또 캄보디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좀 반응을 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좀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캄보디아의 혼란, 지난 역사가 남긴 잔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일용 작가님과 캄보디아의 역사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